자, 매주 금요일 또 공시로 보는 주가 순서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공시로 알아보는 기업 분석. 첫 번째 기업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네, 익숙한 기업은 아닐 거예요.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크게 이제 알려진 기업은 아닌데 일단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공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었어요. 실적이 그 1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매출액이 880억 원에 영업이익 70억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77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990억. 네. 1,000억이 안 되네요. 네. 근데 이제 1분기 만에 70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1분기 좋은 실적을 냈던 이유를 보면 그 전에 이제 매출액단을 보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였었거든요. 연간이요? 아니요, 분기별로. 분기에? 네. 근데 이제 1분기에 분기 매출액이 880억 원으로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분명히 호조를 보이는 영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자동차 차체 부품을 만들거든요. 뭐 네. CT의 이제 틀이라든가 차체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데 이 원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원재료는 대부분 철판이 들어가고 근데 이 철판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원가가 감소한 가운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작년 연간으로 2.8%였는데 1분기에 7.9%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기는 뭐 쉽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는 맞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시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 앞서 사실은 5월 3일에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뉴스였냐면 대구 산단에 구형테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MOU 체결 계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873억 원을 들여서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는 거였는데 이 주된 투자가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에 배터리 팩에 어퍼 케이스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차 부품을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형테크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에 그리고 이번에 공시는 이제 109억 원을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 대구 산단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 공시였거든요. 그래서 MOU 이후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 873억 원의 투자는 2024년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차분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곳도 있는데 전기차 부품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도 맞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 쪽이 나쁘지 않다면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 언제 나온 거죠? 신규 시설 투자요? 네. 시설 투자는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네. 실적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고요. 금요일 날 나왔고. 네. 어제 종가가 급변했던 모양이죠. 그 종가 급변으로 이제 종가 직전 가격 대비 종가를 5% 이상 띄우면은 이게 투자주의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 개인 투자자분이 공시를 보고 질렀나? 모르겠는데. 시설 투자를 보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요? 네. 뭔가 느낌이 오셨나? 아는 여기 이제 목적 자체에 네. 신규 수주가 늘어났다고 아예 밝혔고 그다음에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팩, 신규 수주 증가, 시설 투자 목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회사가 좋은 것들은 뭐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지금 HTS를 혹시 열어보신 분들은 투자 주의 이렇게 걸려 있어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어제 종가가 급변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 구형테크 좀 생소하지만 기업을 들어봤고 두 번째 기업 가보죠. 두 번째 기업은 HB 솔루션입니다. HB 솔루션, 네. HB 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자회사. 네. 그러니까 HB 솔루션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특이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흥근 전 대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가 아닌데 이흥근 전 대표가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LET라는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네. 근데 이 LET는 2021년에 HB 솔루션과 합병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흥근 전 대표가 공동 대표 이사를 선임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2022년에 그 이흥근 전 대표가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분이 193만 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5월 초부터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임한 상태인데도 지분을 늘리고 있고 지금 199만 주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꽤 많이 늘리셨네. 네, 꽤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퇴임한 임원인데 갑자기 지분을 늘린다. 내부자가 사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산다는 건 회사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뭘까? 드라마 쓰시려나? 그래서 추정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2022년에 HB솔루션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뭐 400억대 매출에서 1,800억대까지 올랐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ELB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ELB? 네, 이게 그 스마트폰에 보면 요즘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전면 그렇죠, 카메라에. 그렇죠. 근데 앞에 이제 약간 그 디스플레이 맨 밑단에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아이폰도 이번에 아이폰 14에서 그 펀치홀이 들어가면서 이 펀치홀이 들어가면은 이제 빗샘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빗샘을 막기 위한 잉크젯 장비가 ELB였는데 이 ELB 장비가 작년에 1,300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았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아이폰 14 출시에 대한 이제 실적 효과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OLED 투자가 또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비, ELB 말고 기존의 전공정 장비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실적 자체는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에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슈는 신규로 뭐가 붙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잉크젯 프린팅 장비인데요. 지금 보면 OLED를 증착을 통해서 이제 RGB 컬러를 증착을 시키는데 네. 그러니까 넣었는데 이거를 잉크젯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뿌려버리는 개념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카티바와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장비가 작년 11월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돼서 지금 샘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이제 하나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노마이스 장비라고 나노마이스. 네, 반도체 장비입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중심이었는데 반도체 쪽에 갑자기 이제 새롭게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비는 그 반도체 이제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까는데 요즘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그럼 산화막도 점점 얇아져야 되는데 네. 이 얇아진 산화막이 고르게 분포되고 이제 얇게 분포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비파계로 이 산화막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LET가 이제 계측 장비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HB솔루션이 지금 이 산화막을 비파계로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비파계로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테스트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또 반도체가 워낙 장비의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HB솔루션의 큰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정말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 대표이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분을 사는 건 좀 이상하다. 네. 거기서 좀 힌트를 얻으셨구나. 네. HB 테크놀로지하고 HB 솔루션은 또 하나 그 HPSP 지분을 갖고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네. HPSP 뭐 상장되어 있는 그 어널링 수소 어널링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뭐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HPSP를 뭐 경영 참여는 아닌 것 같고 단순 투자로 공시가 됐나 모르겠는데. 경영참여는 HB솔루션 경영참여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게 펀드 통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직접 투자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차익 실현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렇죠. 들어오게 되겠죠. 네. 뭐 이벤트가 좀 많은 회사의 HB 솔루션 한때 선수랜다. 그 시장 전문가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기업인데 좀 잊혀졌다가 네. 최근에 들어서 다시 또 스물스물 뭔가 얘기들이 나오는군요. 네. IT 기업이 좋다 그러면 또 이 회사도 당연히 뭐 반등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듣고 그다음 기업은 이제 CTC 바이오. CTC 바이오. 네, 예전에 한번 얘기 들었었죠. 어떻게 얘기 들었었냐면 그때 파마 리서치가 지분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보인다. 네, 많은 출연자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파마 리서치가 지분을 신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지난 4월 24일에 파마 리서치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4월 24일에. 그래서 이제 진짜 경영권이 분쟁이 격화됐나 보다 했었는데 이민구 회장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회장이 이제 이민구 회장인데 이민구 회장의 동향이 뭐 별로 없었어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80억 원을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대 주주로 올라갔어요. 이민구 회장이.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파마 리서치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명분 없이 지분을 사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민구 회장이 이미 CTC 바이오 회사를 그 적대적
M&A를 통해서 먹었거든요. 네. 먹었다는 표현 좀 애매한데. 아니 뭐 네. 적극적 M&A로 이 이게 회사를 방송이 경제 방송이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표준어만 가지고 방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외래어와 그다음에 시장 용어들이 좀 섞여 들어가는 거니까 좀 네. 양해는 좀 부탁드리고 자, 뭘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민구 회장이 이미 이 CTC 바이오를 적극적 M&A를 통해서 차지한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창업주들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 드렸던 게 기존의 창업주와 뭔가 파마리서치가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전 창업주였던 전창열 그 대표이사가 네. 그 파마리서치에 손을 들어줬어요. 음. 그래서 같이 이제 CTC 바이오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명분도 있는 거죠. 파마리서치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는 거고. 시가총액 2,600억이네. 네. 근데 이제 파마리서치는 공시를 통해서 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지분율을 보면 이미 300억 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 원을 넘어서 추가로 투자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민구 회장은 이번에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 매수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본다 그러면 파마리서치는 별도 기준으로만 1,100억 정도의 순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네,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 어.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추가 투자 여력은 파마리서치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추가로 이제 경영권 분쟁을 통한 주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 변수가 예전에 그 CTC 바이오가 경영권 분쟁을 겪을 때 그 동구바이오제약과 SD 인베스트먼트가 또 지분을 수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가 5%, SD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제 6.4%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제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CTC 바이오를 왜 이제 살려고 할까? 네. 전쟁을 할 때 보면 명분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그렇죠. 대의 명분. 명분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 실익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마리서치도 물론 이제 전 대표가 이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 전 대표만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CTC 바이오에 뭔가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M&A를 들어오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CTC 바이오의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굳이 이제 꼭 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CTC 바이오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라서 조금 최근에 이제 시류가 이쪽이 뭐 들쭉날쭉하긴 해요. 근데 CTC 바이오도 한번 빵 주가가 솟았다가 또 좀 거칠게 조정받고 이런 게 있죠. 네, 그렇죠. 자, 다음 기업. 그다음엔 이제 동서입니다. 동서? 네, 동서. 동서식품 할 때 믹스? 네, 커피? 맥심 커피 믹스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근데 동서의 경영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네. 하도 들리는 얘기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이 지배구조 이슈나 M&A 이슈는 제 관심사는 사실 아니라서. 아니 근데 이제 동서가 시가총액 2조 원 정도 되는 큰 회사거든요. 어. 근데 의외로 이제 경영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회사면 그래도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살펴보면 이 경영진들이 약간 영국 황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전문 경영인한테 약간 맡기는 그런 회사거든요. 역사를 잠깐 보면 1974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김재명 전 제일제당 사장이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갖게 되고, 근데 김재명 회장이 두 아들이 있어요. 네. 김상헌 전 고문이랑 김석수 현재 이제 동서식품 회장을 두고 있고, 근데 김상헌 전 고문은 2014년에 회장에 있다가 퇴임을 했었고, 근데 김석수 회장은 2018년에 퇴임했다가 올해 다시 이제 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회장에서 물러난 이유가 되게 특이해요. 이 감사로 선임이 되면서 네. 겸직이 안 되니까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감사가 돼가지고 물러났다. 그러니까 회장이나 이런 그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건 크게 관심이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공시가 어떤 게 나왔냐면 김상원 전 고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장손인 김종희 전무가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말부터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데 한 7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사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분율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체 이제 왜 샀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샀을까요? 네. 저도 근데 궁금하네. 동서식품의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 최근에 드신 적 있으신가요? 쏘쏘한 거죠. 뭐 네. 믹스 커피야 오래된 그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커피 가격 변동하면 이슈가 왕왕거리긴 합니다만 별 변동은 없는 거고. 자, 뭐 하여튼 근데 예. 근데 젊은이들은 믹스 커피보다 원두 커피를 마신다. 요즘 MZ 분들 물론 전 두 가지를 다 먹긴 합니다만. 네. 근데 믹스 커피의 수요가 많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꺾였기 때문에 그럼 동서식품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뭐 중국에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해외 쪽을 좀 공략하면 좋을 텐데 우리 믹스 커피 해외에서 먹으면은 어느 바리스타가 만들었냐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런가요? 굉장히 입맛은 안 나봐요. 어쨌건 실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 경영권 분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상원 전 고문 측이 40%의 지분 넘고 네. 뭐 김석수 전 회장 측은 뭐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경영권 분쟁을 할 거다. 특히나 지금 경영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인다. 이거는 또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김종희 전 전무 입장에서는 그 믹스커피 시장이 안 좋으면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자가 산다 그러면 회사는 충분히 이제 밑바탕에서 가치를 가지지 않냐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뜬금없이 사지는 않을 거고. 네. 하여튼 내용이 이게 하여튼 그래요. 네. 좀 파악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DB도 그 집안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좀 뜯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하고 DB 아이템. 알겠습니다. 정원희 팀장이 워낙 그 전공이시니까. 네. 근데 이게 소설을 쓰셔도 잘 쓰실 것 같다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투. 자, 일단은 뭐 요 네 가지 기업 중에 그래도 가장 뭐 개인적인 제 귀를 연 거는 HB 솔루션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조금. HB 솔루션은 포텐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닥이기 때문에 샀다라는 이미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류의 스토리상 또 맞아 들어가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 현대 엘리베이터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업데이트 사항 업데이트 없고. 네. 네. 자, SK 렌터카도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고. 네, 딱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자, 금요일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금 물론 정규 방송에 그 얘기하기 좀 어려운 껄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간간히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